권력의 정상에 서 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피를 딛고 올라선 왕자, 그 옆자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역사책은 왕의 결단을 기록하지만 정작 그 결단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조선 건국 초기 가장 치열했던 권력 투쟁의 한복판에서 누구보다 냉철하게 움직였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원경왕후.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 많은 왕, 태종 이방원의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시작 전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1398년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조선이라는 새 나라가 세워진 지 겨우 7년, 아직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시점이었죠. 태조 이성계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열었지만 정작 자신의 집안조차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8이나 되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궁궐 전체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당시 태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둘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가 낳은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삼았죠. 나이는 겨우 17이었습니다. 첫째 부인 신의왕후가 낳은 5 아들은 모두 제쳐두고 말이죠.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위 계승이라는 건 곧 권력의 재편을 의미했으니까요.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살아남는 사람과 사라지는 사람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 무렵 5째 아들 이방원의 집에는 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민씨 부인은 남다른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죠. 궁궐 안팎의 분위기를 읽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치적 감각이 탁월했다고 할까요? 그녀는 느꼈습니다. 곧 뭔가 터질 거라고요. 태조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왕자들이 교대로 궁에 들어가 시중을 드는 상황, 겉으로는 효심 깊은 아들들의 모습이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눈빛들이 오가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 이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태조는 왕자들이 각자 거느리던 사병들을 모두 해산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가 군사력을 정비한다는 명분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왕자들의 힘을 빼는 조치였습니다. 무기도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씨 부인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사라져야 할 무기들 중 일부를 몰래 보관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소리 없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석이 세자가 된 이상 첫째 부인 소생 왕자들에게는 2가지 길밖에 없다는 걸요. 순순히 물러나거나 아니면 먼저 움직이거나. 그리고 그녀의 남편 이방원은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건국 과정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방원이었으니까요. 정몽주를 제거한 것도 고려 구신들을 설득한 것도 그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후계자는 아무 공도 없는 어린 동생이 되었죠. 이방원의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398년 8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 역사는 기록하죠. 이방원이 군사를 일으켜 정도전과 남은 등 개국 공신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세자 방석과 그의 형 방범까지 죽였습니다. 이 사건의 성공 뒤에는 민씨 부인이 미리 준비해둔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병력을 모으고 무장시킬 수 있었던 건 그녀의 준비 덕분이었죠. 물론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늘 승자의 것이고 여성의 역할은 쉽게 지워지니까요. 난이 끝난 뒤 이방원은 세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둘째 형 방과에게 돌아갔죠. 왜일까요?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다는 건 명분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태조도 아들이 벌인 피바람에 충격을 받아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났습니다. 새 임금이 된 정종은 온순한 성격이었고 실권은 이방원이 쥐고 있었습니다. 2년 뒤 1400년 이방원은 정식으로 세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드디어 왕위에 오르죠. 태종이 된 겁니다. 민씨 부인은 이제 왕비가 되었습니다. 원경왕후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왕비의 자리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했죠. 태종이라는 사람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형제들의 피를 보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의 친정 식구들까지도 말입니다. 태종의 눈에 외척은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왕비의 친정 가족이 힘을 얻으면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고려 말기에 외척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견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는 원경 왕후의 친정이 바로 그 견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원경 왕후의 성격은 강했습니다.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었죠. 왕의 사생활 문제에도 직접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태종이 후궁들을 들이고 그들을 총애하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궁중에서는 이런 일이 흔했지만 원경 왕후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왕과 왕비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406년 태종은 갑자기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양녕대군은 아직 14살에 불과했죠. 이게 진짜 선의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건 일종의 정치적 쇼였습니다.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신하들이 반대하고 만류하면 다시 왕위에 앉으면서 충성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대 세력을 정리할 명분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407년 드디어 칼날이 민씨 가문을 향했습니다. 원경 왕후의 오빠들이 역모를 꾀했다는 의심을 받게 된 겁니다. 증거는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에게는 증거가 중요하지 않았죠. 외척을 제거할 명분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왕이 아플 때 민씨 형제들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다시 소환되었죠. 원경 왕후는 이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오빠들이 위험에 처했으니까요. 그녀는 태종에게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왕비가 나서서 막으려 하자 더 화가 났죠. 왕권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원경 왕후가 금지된 규정을 어기고 친정과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당시 외척의 발호를 막기 위해 왕비가 친정과 사적으로 교류하는 걸 엄격하게 제한했었거든요. 원경 왕후는 이 규정을 어겼습니다. 가족을 구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태종은 이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민씨 형제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가혹했습니다. 관직이 박탈되고 신분이 강등되었습니다. 유배형에 처해졌죠. 다행히 원경 왕후의 아버지 민재와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태종도 장인 장모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1408년 가을 민재가 세상을 떠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겁니다. 태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습니다. 민씨 형제들에 대한 혐의를 하나하나 나열한 교서를 발표했죠. 역모를 꾀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제들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결국 사사되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강요받은 겁니다. 원경 왕후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기 오빠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걸 말이죠. 그녀는 태종에게 날선 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내 가족을 죽이고 있다고 이게 왕이 할 짓이냐고. 하지만 태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비의 태도가 불손하다며 더 강하게 나왔죠. 급기야 원경 왕후의 왕비 지위까지 위태로워졌습니다. 폐비 논의가 공공연하게 오갔습니다. 살아있는 왕비를 폐위시킨다.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태종은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신하들이 극렬하게 반대했고 세자 양녕대군도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를 폐위시키면 자신도 세자 자리를 내놓겠다고까지 말했죠. 그제야 태종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신 태종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왕비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궁중 살림을 관장하던 왕비의 역할을 빼앗았죠. 새로운 빈과 수기를 책봉해서 왕비가 하던 일을 나눠 맡겼습니다. 원경 왕후는 이름만 왕비였지 실제 권한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형식상으로만 왕비 자리를 유지한 거죠. 이건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파탄이었죠. 남편은 아내의 가족을 죽였고 아내의 권한마저 빼앗았습니다. 원경 왕후는 궁궐 안에 갇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유배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말수는 줄었고 표정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10년 민씨 가문의 또 다른 형제들이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이번에는 노비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었죠. 겉으로는 단순한 재산 분쟁이었지만 금방 정치 문제로 번졌습니다. 궁녀 하나가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민씨 형제들이 왕실에 불충한 말을 했다는 거였죠. 그 증언이 진실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태종에게는 충분한 구실이 되었습니다. 남은 민씨 형제들도 유배를 보내졌고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원경왕후는 4명의 오빠를 모두 잃었습니다. 왕비라는 최고의 지위도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던 겁니다. 1418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태종이 왕위에서 물러난 겁니다. 세자였던 양녕대군을 패하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새 세자로 삼았죠. 그리고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바로 세종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 세종 말입니다. 원경왕후는 이제 대왕 대비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된 거죠. 이건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게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건 어미로서 기쁜 일이지만 그 왕위에 오르기까지 치러야 했던 대가를 생각하면 복잡한 감정이었을 테니까요. 1420년 7월 원경왕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는 55이었죠. 당시로서는 그리 짧은 생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긴 세월이었을 겁니다. 왕의 아내로 살면서 가족을 모두 잃고 권한을 빼앗기고 침묵 속에서 버텨야 했던 시간들 말입니다. 그녀가 낳은 자녀들은 조선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세종대왕을 비롯해 여러 왕자와 공주들이 있었죠. 효령대군, 성령대군, 정성공주 등이 모두 그녀의 자식입니다. 그녀의 피가 조선 왕실의 중심을 이루게 된 겁니다. 원경왕후의 능은 헌능이라 불립니다. 태종과 함께 묻혔죠. 죽어서는 다시 나란히 누워있게 된 겁니다. 살아생전 그토록 갈등했던 두 사람이 말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일까요? 아니면 화해일까요? 원경왕후를 평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권력욕 강한 여인으로 봅니다. 남편을 부추겨 형제들을 죽이게 만들었다고 비난하죠. 반면 어떤 이들은 그녀를 희생자로 봅니다.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족을 잃은 비운의 여성이라고요. 하지만 이 두 가지 평가 모두 그녀의 한 면만 보는 겁니다. 원경왕후는 훨씬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영리했습니다. 상황을 읽는 능력이 뛰어났고 필요할 때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죠. 1398년 왕자의 난 때 무기를 준비한 건 그녀의 정치적 감각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녀는 감정이 있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했고 그들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친정과 몰래 연락한 것도 태종에게 항의한 것도 모두 가족을 구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죠. 하지만 그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가족의 정은 너무 약했으니까요. 원경왕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냉혹한지, 그리고 그 권력 가까이에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왕비라는 최고의 자리도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선택의 대가입니다. 원경왕후는 남편이 왕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그 선택이 훗날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알았더라도 달리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 시대 여성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으니까요. 원경왕후는 영웅도 악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시대를 살아낸 한 사람이었죠.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했지만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루고 싶었지만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승자는 대부분 남성입니다. 여성들의 이야기는 쉽게 지워지고 왜곡됩니다. 원경왕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그녀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태종과의 갈등, 민씨 가문의 비극을 다룬 내용이죠. 그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거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록되지 않았다고 없었던 건 아닙니다. 원경왕후도 분명 자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분노도 있었을 겁니다. 후회도 했을 테고 희망도 가졌을 거예요. 다만 그걸 표현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 이념을 기반으로 세워졌습니다. 충효와 예의를 강조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의 가족을 죽였습니다. 이게 유교 국가의 현실이었습니다. 원경왕후는 그 현실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죠. 오직 버티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왕비 자리를 지켰고 자식들을 키웠고 조선의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태종의 역할을 언급합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해서 세종이 정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하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원경왕후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종을 낳고 기른 건 그녀였으니까요. 원경왕후가 어떻게 자식들을 교육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거든요. 하지만 세종의 성품과 능력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배움을 사랑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왕이 되도록 키운 건 어머니의 영향이 컸을 겁니다. 태종은 강력한 왕이었지만 따뜻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장남 양녕대군을 폐쇄자 시킨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 차가운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다른 무언가를 가르쳤을 겁니다. 인간적인 따뜻함, 백성에 대한 연민, 그런 것들 말입니다. 물론 이건 추측일 뿐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죠. 하지만 역사를 읽는다는 건 때로는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상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행간을 읽고 맥락을 파악하고 가능성을 탐색하는 거죠. 원경왕후의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행복했을까요? 왕비가 되고 아들이 성군이 되는 걸 보았으니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가족을 모두 잃고 남편과 갈등하며 살았으니 불행한 인생이었을까요?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 자신도 몰랐을지 모릅니다. 행복과 불행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뉘는 건 아니니까요. 인생은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원경왕후의 삶도 그랬을 겁니다. 1398년 그 여름날 무기를 숨기라고 지시했을 때 그녀는 뭘 생각했을까요? 남편이 왕이 되는 미래를 그렸을까요? 아니면 다가올 피바람을 예감했을까요?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희망과 두려움은 종이 한 장 차이니까요. 그 선택이 없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방원은 왕이 되지 못했을까요? 세종은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한글은 창제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는 것뿐입니다. 원경왕후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언제든 추락할 수 있죠. 둘째,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가족을 제거할 수 있고 아버지가 아들을 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역사는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는 회색지대가 대부분이죠. 태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냉혹한 독재자일까요? 아니면 강력한 개혁 군주일까요? 원경왕후는 권력욕에 찬 여인일까요? 비극적인 희생자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 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역사를 공부한다는 건 과거를 이해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현재를 보는 새로운 눈을 얻는 일이기도 합니다. 원경왕후의 이야기는 600년 전 일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권력의 속성은 변하지 않았고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도 마찬가지니까요. 조선 초기는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새 왕조가 세워졌지만 아직 안정되지 않았죠.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라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원경왕후도 그랬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녀가 자기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궁궐이라는 공간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죠.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왕비라는 최고의 지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원경왕후는 그 감옥 같은 궁궐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잃고 가족을 잃고 권한을 잃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죠. 왜였을까요? 도망칠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이었을지도 모르고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420년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태종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슬펐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아무 감정도 없었을까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태종이 원경왕후와 함께 묻히기를 원했다는 건 알 수 있죠. 그게 사랑이었는지 의무였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부부 관계라는 건 참 복잡합니다. 사랑과 미움, 신뢰와 배신, 친밀함과 소원함이 뒤섞여 있죠. 태종과 원경왕후의 관계도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필요로 했고 함께 권력을 잡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섰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죠. 부부이자 동반자였으니까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원경왕후가 기여한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말이죠. 하지만 그 공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태종의 업적을 기록했지 원경왕후의 역할은 주목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당시 여성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역사를 다시 읽으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기존의 관점을 넘어서 새로운 해석을 찾으려는 거죠. 여성사, 민중사, 생활사 같은 분야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원경왕후의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다시 조명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를 단순히 태종의 아내, 세종의 어머니로만 볼 게 아니라 독립적인 인물로 봐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의지를 가진 한 사람으로 말이죠. 물론 기록이 부족해서 그녀의 내면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단편적인 기록들을 통해 그녀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그려볼 수는 있습니다. 원경왕후가 강한 성격이었다는 건 여러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태종에게 직접 항의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당시 유교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그것도 왕에게 정면으로 대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동시에 그녀는 영리했습니다. 정치적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났죠. 1398년 무기를 준비한 것도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내린 판단이었을 겁니다. 이런 능력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학습과 경험을 통해 키워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원경왕후도 궁중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예리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영리함이 늘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독이 되었죠.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원경왕후는 자기 가족이 위험에 처한 걸 알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력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민씨 가문의 비극은 외척 정치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선 시대 내내 외척 문제는 반복되었죠. 왕비의 친정이 권력을 잡으면 왕권을 위협했고 그럴 때마다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원경왕후 시대에 시작된 이 패턴은 조선 말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태종은 이 문제를 일찍 인식하고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그게 옳은 방법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태종 이후 한동안 외척의 전횡은 억제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특히 원경왕후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태종의 경우 그건 인간성이었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처가 식구들을 제거하고 아들을 패하면서 그는 점점 더 냉혹해졌습니다. 강력한 왕이 되었지만 따뜻한 인간으로는 남지 못했죠. 원경왕후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평온과 행복이었을 겁니다. 왕비가 되었지만 편안한 날이 없었고 가족을 잃으면서 마음의 평화도 잃었습니다. 권력의 정상 가까이 있었지만 그 자리는 차갑고 외로웠습니다.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는 종종 영웅담에 매료됩니다. 위대한 업적, 극적인 승리, 찬란한 유산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희생된 사람들, 깨진 관계들, 치러진 대가들이 있죠. 원경왕후의 이야기는 바로 그 그림자에 대한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치세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글 창제, 과학기술 발전, 영토 확장 같은 업적을 나열합니다. 당연히 칭송받아 마땅한 일들이죠. 하지만 그 찬란한 시대를 가능하게 한 토대에는 태종의 강력한 왕권 확립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원경왕후 같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의 복잡함입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 나쁜 과정이 필요했던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선택하지 않은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 확인할 방법도 없죠. 다만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원경왕후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의 삶이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이면, 여성의 한계, 가족의 의미, 선택의 대가 같은 것들을 말이죠. 우리는 흔히 역사를 왕과 영웅들의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삶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경왕후는 왕비였지만 동시에 한 여성이었고 한 어머니였고 한 딸이었습니다. 그 여러 정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다가 결국 상처받은 사람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경왕후의 시대와 많이 다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왕권 같은 절대 권력은 존재하지 않죠. 여성의 지위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본질, 인간관계의 복잡함, 선택의 어려움은 여전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원경왕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순간순간 선택했고 그 선택들의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후회했을 테고 때로는 만족했을 테고 때로는 그저 무감각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역사책을 닫고 나면 원경왕후는 다시 조용해집니다. 600년 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 살아있습니다. 누군가 읽고 생각하고 배우는 한 말이죠. 그게 역사를 공부하는 의미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원경왕후, 그녀는 조선의 왕비였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자리로 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승리했지만 잃은 게 더 많았고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외로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 남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 그 목소리를 상상해 보는 것뿐입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과감하게 움직이고 묵묵히 견뎌낸 한 여성의 이야기. 그것이 원경왕후입니다.